굉장히 무리한 것 같은데 했던 친구가 나는 이만큼 벌었어. 너는 왜 안 했어? 그리고 또 어른들도 내 집은 하나 있어야 된다. 안 들어와도 될 시장에 이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려면 지금 산 가격보다 더 비싼 값에 사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줘야 되는 거고 그 사람이 자금을 마련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재의 시장은 그 자금을 마련할 길이 없는 시장인 거예요. 가계부채가 왜 이렇게 많이 생겼냐? 그거는 우리 집값 가열에 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리얼아이 박감사 채널을 운영 중인 현직 감정평가사 박은정입니다. 저는 IMF 때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과외비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과외하려는 학생들도 거의 사라지고 막 잘 나가던 집들이 막 망하고 취직도 안 되고 막 정말 힘들었었는데 그때보다 지금 더 위험하다고 하는 이유가 그때는 그래도 가게는 어느 정도 여력이 있었어요. 빚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기업의 단기 유동성 위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외화 자금 쓰고 막 이랬던 것들이 단기 유동성이 부족해지니까 이제 헐값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나라 유수의 기업들이 많이 그때 무너졌죠. 그러면서 이제 IMF에서 이제 구제금융을 통해서 외환을 차입을 했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보통 이제 IMF 지원을 다른 나라들도 많이 받잖아요. 쉽게 극복한 나라가 없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극복을 했죠. 그때 했던 게 상징적인 의미가 금 모으기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집에 이제 쌓아놨던 금을 꺼내서 우리가 이만큼의 어떤 우리나라 돈은 의미가 없고 금, 달러 뭐 이런 거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경제를 우리는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많이 어필을 했던 것 같아요, 외국에. 근데 그렇지만 굉장히 좋은 회사들이 많이 외국 기관에 넘어갔죠. 근데 이제 지금은 그때보다 더 위험하다고 하는 게 그 경제 주체에 여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업도 부채가 굉장히 많고 정부도 부채가 굉장히 많고 코로나 때문에 40%대였던 정부 부채가 이제 50% 가까이 됐잖아요. 그만큼 정부 빚이 많이 늘어났고 기업들은 원래 이제 졌던 빚보다 이제 좀 더 많이 늘어난 상태고 가계가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위기가 왔을 때 위기를 극복하려면 그래도 우리는 이 정도의 힘은 남아있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위험하다고 하는 거고 그 중심에는 가계부채가 있다. 근데 가계부채가 왜 이렇게 많이 생겼냐? 그거는 우리 집값 가열에 있다. 부채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빚을 상환을 하면 좋은데 상환이 안 되니까 자본을 마련해서 빚을 줄여나가면 되는데 줄일 수가 없으니까 그럼 빚에 대한 이자가 또 생기잖아요. 또 그만큼 빚이 더 늘어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아파트 시장 때문에 주택 문제 때문에 빚이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났는데 가계부채가 꾸준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유는 분양을 2, 3년 전에 했으면 그 분양한 대금을 우리가 그때 다 낸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빚을 예정하고 낸 거잖아요. 중도금 대출을 받았다든가 잔금 대출을 받는다든가 이 얘기는 이미 팔린 집들에 대한 대금을 치르기 위해서라도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과거에 있는 집들에서 더 뭐 생활자금으로 필요하다, 뭐 다른 걸 더 사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부분보다도 이미 팔린 집들에 대한 대금을 치르기 위해서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잔금 대출이나 뭐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 DSR 규제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도 이미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돈을 내야 되는데 낼 여력이 없어요. 대출을 안 해주면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소득 수준이나 이런 걸 보면 대출을 원하는 만큼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대금은 원래 이제 시공사나 기업으로 들어가 줘야 되는 자금들인데 그게 빵꾸가 나면 거기에 돈 빌려줬던 은행들 그걸 믿고 건물을 지었던 회사들 이런 데들이 또 자금 사정에 문제가 생기고 이게 전체적으로 사회 문제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거래가 완전히 소강 상태에 빠졌다는 건 이유는 가격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기존에 내가 산 것보다 오늘이 가장 쌀 때다 내일 팔 때 더 비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랑 똑같은 소득이 있는 사람이 내가 산 것보다 더 비싸게 사주려면 모아놓은 돈이 많거나 돈을 더 많이 빌리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가격이 계속 올라가려면 계속 그렇게 돈을 이제 빌려서 집을 산 거예요. 그게 이제 영끌들이 많이 들어왔던 시기고 이 영끌들은 제가 미래 수요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기 자본을 축적을 하는 시간은 충분히 거치지 않은 채 레버리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들어온 사람들 그리고 이 레버리지가 절대적인 금액도 크고 어떤 금리 여건도 굉장히 낮은 금리로 빌렸었던 그러면서 최대치를 빌려간 사람들이 집을 산 거예요. 그 가격을 지금 유지하고 싶은 건데 이러니까 이제 거래가 안 된 거예요. 그 가격을 유지해 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거래가 안 되고 그러면서 가격이 내려오기 시작했던 게 작년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또 대출을 해주니까 그런 사람들이 조금 가격을 조정해서 손해를 확정짓고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는 과거에 그거보다 훨씬 낮은 금액에 매입을 했던 사람들이 고금리 상황이 오니까 처분을 하는 시점이 돼서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넘기는 형태가 됐는데 그렇게 들어와 준 게 정책자금 활용해서 들어와 준 수요거든요. 근데 이들이 왜 더 심한
영끌이냐. 과거에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은 뭐 30년 빚을 지고 들어왔으면 이 사람들은 50년 빚을 지고 들어온 거예요. 금리도 과거보다 높은 수준이고 어떤 원금을 갚는 것보다 이자를 더 많이 내는 형태거든요. 원금이 5억이면 이자를 10억을 내야 되는, 그리고 50년에 거쳐서 이걸 갚아야 되는, 이게 영끌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안 들어와도 될 시장에 시장을 살리기 위한 조치로 행한 정책 자금 때문에 이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과연 그러면 예전보다 더 잘 버텨낼 수 있을까? 지금 이제 기존의 돈을 빌린 사람들도 사실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신규로 참여한 사람들은 그들보다 여건이 더 좋은가를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젊은 세대가 부동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이후로 집값이 꺾인 적이 없는 거예요. 경험해보지 않은 거죠.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굉장히 무리한 것 같은데 했던 친구가 어느 순간 이익을 실현하고 나는 이만큼 벌었어. 너는 왜 안 했어? 막 이런 얘기들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지금, 그리고 또 어른들도 내 집은 하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어떻게 보면 집값이 좀 조정됐다는 시기에 지금 내가 이 정도를 감당하면서 사는 거는 무리가 되지 않을 거다. 이런 판단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게 사실은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된다는 얘기가 정치 이슈화 되고 있는 거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행정적인 부분이라든가 지리적인 부분, 이런 필요성이 갑자기 부각돼서 문제가 불거진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슈화하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김포시의 위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서울보다는 인천에 더 가깝죠. 그리고 김포시가 이제 김포 신도시만의 김포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서쪽으로 이제 강화도 쪽 가깝게 해가지고 굉장히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시 규모 자체도 김포가 48만 정도 되죠. 30만이 넘어가면 독자적인 자족 도시로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보다 훨씬 많은 수치의 인구가 살고 있는 도시거든요. 갑자기 자체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 도시가 서울로 편입하겠다. 편입을 하는 게 뭐 당연한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슈가 되고 있어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실현화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제 주변에서도 그렇고 별로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이런 거거든요. 뭐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과가 다른 학생이 갑자기 어떤 과로 들어오겠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데 이 과에서 받아줄까? 하고 보니까 더 비슷한 전공의 학생들이 주변에 더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서울시 입장에서도 이게 이제 들어오는 게 더 좋은 건지 서울한테 더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닌지 이런 판단을 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이제 뭐 구리도 들어오라고 하고 주변에 있는 도시들한테 들어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좀 정치적인 부분과 맞물려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리 같은 경우는 또 인구 규모로 보면은 19만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은 조금 가족 도시로서의 기능을 하기에는 조금 작은 규모의 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데에도 이제 손을 내미는 형태로 비춰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전부 다 서울로 하지 왜 지방자치를 하고 왜 지역을 구분하고 이렇게 나눠갈까를 생각을 해보면 판단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서울에 있느냐 아니면 경기도권에 있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다. 나는 서울 시민이다. 이런 개념으로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기대가 반영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는 시장이지만 지금 좀 상황을 더 지켜보고 있다가 이런 이슈가 조금 더 쟁점화되고 이게 좀 더 현실화될 것 같이 느껴질 때 가격이 좀 오르는 현상, 사람들이 기대치가 올라가니까 이런 현상을 기대해서 지금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닌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거는 이제 뭐 아파트형 공장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제 서울에 소재하는 것과 경기도권에 소재하는 것 하면 이제 본사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쓰느냐 경기도 어디로 쓰느냐에 따라서 조금 회사 이미지가 갈리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바로 경기 지역에 있더라도 이제 서울에 있는 것과 서울이 아닌 지역에 있는 것의 선호도가 좀 차이가 날 수는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일부 반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지리상으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떨어져 있고 서울에서도 서울 서쪽으로 가장 끝에 있고 올림픽 대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강서구 쪽의 끝자락에서 또 살짝 안으로 들어가준 끝에 부분만 이제 김포가 맞닿아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검단이나 인천 쪽에 더 많은 면을 접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거를 보면 이제 조금 기대만큼 이게 모든 게 반영될까에 대해서도 저는 의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결국은 서울 시민들이 낸 세금이나 이런 일정 부분들이 이제 김포까지도 이제 영향을 주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기존에 내던 사람들이 과연 동의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죠. 그러면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 이것도 이제 딜이
길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뭐 서울 시민들이 별로 서울 도심에 있는 걸 원하지 않는 시설들을 김포 쪽으로 유치하는 대신에 뭐 그런 조건으로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 협의를 찾아가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문제가 현실화가 되더라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이루어질 사안이고, 그렇게 되기까지는 정책적인 많은 또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마치 이제 지금 이슈화가 되니까 이게 당장 어떤 효과가 있을 거고 어떤 영향이 있을 거다라는 약간 기대치, 또 이걸 활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김포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땅 자체가 넓고 개발할 수 있는 땅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아파트들이 엄청 많이 들어섰어요. 근데 그래서 김포 신도시라는 형태로, 한강 신도시 형태로 이렇게 개발이 됐잖아요. 그런 식으로 인천이 땅이 굉장히 넓은데 검단 신도시, 청라, 뭐 송도 이런 지역적으로 새로운 아파트들이 많이 몰려있는 지역들이 이렇게 생겨났고, 그런 지역들은 이제 기존의 구도심 대비해서 아무래도 기반 시설이나 인프라 같은 거를 좀 더 계획을 통해서 깔게 되니까 조금 더 편의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좋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가격에 반영이 돼서 이제 집값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는 건데, 이게 그냥 서울시로 편입이 된다는 설, 그리고 또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언제 될지도 모르는 이거로 인해서 지금 이미 반영된 집값에서 더 많은 상승을 가져올까? 미미하지 않을까? 특히나 지금 기존에 내놓은 가격에도 안 팔리고 있는 시장에서 지금 그거보다 매물을 걷어들이고 호가를 높인다고 해서 거래가 막 추격 매수가 일어나서 거래가 살아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쪽에는 워낙 검단도 마찬가지고 김포도 마찬가지고 미분양이 굉장히 오랜 시간 지속이 됐던 지역이고, 최근에 어떤 영끌 열풍이라든가 많은 이제 지원책을 통해서 대출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들어간 젊은 분들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만큼 사실은 기존 사람들은 안 들어가던 지역에 새로운 수요가 높은 가격에 들어가져 있는 지역인데, 여기서 그럼 추가적으로 이들보다 더 많은 빚을 지고 더 많은 값을 주고 들어올 사람들이 과연 남아있는가, 이런 생각해보면 저는 회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을 이제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최고의 도시로 키우기 위해서는 좀 더 거대한 몸집으로 키워서 하겠다, 더 뭐 이런 개념인데, 사실 이 메가시티의 개념이 도입이 되는 거는 보통 이제 지방에 많이 도입이 됩니다. 지방에서 어떤 한 도시가 혼자 하기에는 좀 버거운 사업들인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연합해가지고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형태로 외국에서도 이제 그런 사례로 개발이 되는데, 지금 우리 서울은 이미 과밀화가 넘쳐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걸 알고 있잖아요. 지금 수용하고 있는 인원 자체도 워낙 많고, 또 전체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지금 서울에 모여 살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지방의 균형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국가 정책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역행하는 조치를 하겠다, 이런 거라서 이게 과연 실현이 될까 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를 하고 이게 지방 분권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 자기가 속해 있는 지역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면서 그에 맞는 정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자유를 주는 제도로서 이게 정착이 된 건데, 오히려 이제 이걸 다 합치는 형태로 가겠다. 그럼 서울에서 지금 김포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김포보다 훨씬 서울 접근성이 좋고 규모도 작고 어떻게 몸집도 작은 이런 도시들이 많이 있잖아요. 구리도 있고 또 뭐 과천 같은 경우도 뭐 20만이 안 되니까 뭐 이런 작은 도시들도 그럼 다 너도 나도 이제 서울로 다 편입을 시킨다. 그러면 이제 그 지역은 서울에서도 이제 외곽 지역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과연 지금 원하는 만큼 지금 자신들이 하고 있는 자치나 어떤 자체적인 것들과 비교했을 때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게 가능할까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이슈화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것 자체로도 어떻게 보면 이슈화한 사람은 성공을 한 건데, 실현이 된다면 과연 그럼 경기도에서는 자기들이 기반으로 하는 많은 인구와 또 어떤 세수를 다 뺏기는 형태가 되는데 이걸 내줄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자체적으로 기존에 속했던 사람들, 또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쪽의 입장에서 이 조율이 만만치가 않은 거죠. 이런 걸 생각을 하면 저는 실현 가능성이 진짜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기 낳는 분들한테 이제 저리의 대출을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 해서 이제 정책 자금으로 또 27조 정도 규모를 푼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이거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인구가 워낙 줄고 있으니까 출산도 장려하면서 집을 모두 사고 싶어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대출을 해주는 이런 유인책을 통해서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보겠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이 정책이 나오는 것 같은데, 애를 키우는 문제는 집을 사는 것과 또 다른 거거든요. 집을 싸게 살 수 있다고 해서 애를 낳는다? 그런 선택을 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크게 실효성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애를 낳으면 사실 집 말고도 들어갈 비용이 워낙 많거든요. 네, 다른 문제잖아요. 네.
GTX도 이 지금 김포 신도시와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GTX가 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생각을 하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건데, GTX가 그 광역 급행 철도잖아요. 서울에서 먼 지역에 있는 지역을 서울 도심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철도를 깐 게 GTX예요. 지리적으로 멀다는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멀어요. 서울에서 굉장히 먼 지역인데 거기에서 빨리 올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이겠죠. 지금 일반적인 교통수단을 통해서 걸리는 시간 비용을 단축시키는, 시간 거리를 줄이는 형태가 이제 GTX란 말이에요. GTX로 수용할 수 있는 교통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GTX가 그리고 뭐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뭐 1, 2분에 한 대씩 오는 것도 아니고, 유지하려면 기본적인 수요와 이런 걸 생각을 해서 운행이 될 거고, 그럼 그걸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먼 거리에서 서울에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단점이 있는 거거든요. 지리적인 위치라는 게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있고 무조건 서울에 20분이면 간다, 30분이면 간다, 도심까지, 이렇기 때문에 여기 집값이 오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또 GTX가 있는 역 인근으로 수많은 아파트가 공급이 돼 있단 말이에요. 기존에 이제 워낙 공급이 많았으니까 그 지역의 교통 편의를 높여주기 위해서 GTX를 깐 건데, 여기까지 접근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서 다시 GTX를 시간 맞춰서 타고 가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여기에 또 비용도 일반적인 대중교통 요금보다는 비싼 값에 운임이 책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 선택을 하는 것보다 다른 대안을 통해서 여전히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예전처럼 서울에서 먼 지역에 있는 집이거든요. 그럼 과연 그게 엄청난 GTX가 뚫림으로써 동탄이 20억이 되고 이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훨씬 더 가까운 거리에 더 다른 수단을 이용해서 그 정도 시간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 많이 있는데, 그 지역의 집값은 지금 그 정도가 아닌데 GTX가 뚫리는 지역만 이 가격이다.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그렇게 가격이 형성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김포 얘기나 GTX 얘기나 어떤 의도가 있죠. GTX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수많은 아파트를 분양을 하는데 일반적인 그 지역 시세로는 분양하지 않았어요. 그보다 훨씬 비싸게 분양을 하죠. 그 분양을 하면서 새 아파트고 새로 대단지가 조성이 되는데 여기에 GTX까지 들어온다. 일반적인 기존의 집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런 개념으로 분양을 했었고, 김포시 같은 경우도 김포시가 아니라 서울시 김포구가 된다. 이걸 추진한 사람이 이걸 호응을 많이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인기를 얻을 수 있겠죠. 결국은 이런 어떤 의도가 뻔히 보이는 일들에 과연 그런 현실적인 시장이 반영되고 작용될 수 있는지, 유지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조금 저는 회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A 노선 자체도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 노선을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 다음에 이 노선이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수요량을 예측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요금을 어느 정도 부과했을 때 이게 시장에서 돌아갈 수 있겠구나, 이런 걸 판단해서 사업 타당성이 있어야 이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거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다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짓는 데 들어간 사람들한테 운영권을 준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계획된 거는 많아요. 이유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어떤 직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서울에 모여 있기 때문에 서울에 오려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편의가 좋아지게 하기 위한 교통시설을 추가하는 게 GTX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서북 쪽에서 이제 동남 쪽으로 이어지는 A 노선을 가장 먼저 했는데, 이것도 지금 엄청난 시간이 걸렸거든요. 계획은 다 돼 있죠. 다른 것도 B 노선도 있고 C 노선도 있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그러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계속 인구도 유입이 되고 거기에 이제 그 정도의 수요가 있다라는 게 인정이 되고, 그만큼 비용을 들여서 나중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자들도 나타나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이 이제 이렇게 서울 수도권에 모여있는 상황에서 그럼 더 멀리 그 GTX를 설치하는 곳까지 사람들이 많이 퍼져나갈 것인가, 거기에 엄청난 인구가 늘어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현실화되는 게 더 늦어질 수 있다.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게 메인의 요소는 아니고, GTX가 뚫려요. 그러면 아예 없는 것보다는 좋아질 수 있겠죠. 그리고 김포시가 김포구가 된다? 그러면 서울에 대한 선호도, 뭐 접근성은 차치하더라도 선호도가 좀 더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게 수요로 조금 반영이 되면서 조금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있겠죠. 근데 그게 주된 요인은 아니라는 거죠. 그 부동산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본질적인 가치, GTX 같은 경우는 이미 멀리 있는 지역에, 시골에 있는 집들이고, 김포시가 김포구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 위치가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서울로 들어오는 길은 여전히 올림픽대로를 통해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지옥철이라고 불려지는 9호선을 이용해서 들어오거나, 그것도 일부 김포 신도시에 한한 거지 다른 김포 지역들은 그거에 대한 혜택도 없는, 이런 상태가 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지금처럼 어떤 사람들이 김포구가 되면 엄청 집값이 오를 것이다, GTX가 뚫리면 엄청나게 집값이 상승할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기대치를 낮출 필요가 있고, 실질적으로 과열된 시장에서 이미 선반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워낙 분양가 자체도 이런 걸 반영해서 되게 높게 분양을 했기 때문에 기존 집보다 뭐 1.5배, 2배 정도 수준에서 가격대로 분양을 했고 했으니까 과연 이게 다 현실적으로 반영이 된 후에도 과연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느냐 이런 걸 생각해보면 좀 객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보셔야 될 거라고. 결국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려면 지금 산 가격보다 더 비싼 값에 사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줘야 되는 거고 그 사람이 자금을 마련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재의 시장은 그 자금을 마련할 길이 없는 시장인 거예요. 거래가 안 되는 이유가 대출이 잠기면서 거래가 안 되잖아요. 또 금리가 올라가면서 대출을 꺼려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거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 시장의 자금을 어떤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들어오지 않으면 어떤 사줄 수 있는 수요가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대출이 막히고 지금 대출이 워낙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율을 하니까 지금 다시 또 거래가 소강 상태에 빠졌잖아요. 또 그게 일반적으로 지금 대출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예전에는 금리가 뭐 내년 초면은 이제 다시 내려가고 예전에 우리가 연끌했던 친구들이 썼던 3%대 금리 뭐 이런 걸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당장 뭐 한 1, 2년만 버티면 좋아질 거다 이렇게 판단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상황이 이제 길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감당해야 되는 시간이 굉장히 긴데 계속 시장에서 내가 이걸 못 견디겠어서 시장에서 환가하려고 했을 때 바로바로 환가가 된다 이러면 마음이 좀 편안해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시장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대출을 활용해서 또 들어오기는 어렵지 않을까. 부담 자체도 워낙 크고 그게 거래량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물건을 처분해서 이 빚을 갚아주면 되는데 시장에서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으니까 이 빚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좋아질 게 없어요. 지금은 사실 시작밖에 안 됐어요. 지금 뭐 20% 30% 빠졌다고 막 큰일 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더 큰 폭의 하락, 더 빠른 하락을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 인위적인 부양이 끝나고 다시 현실로 되돌아온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잠깐 꿈을 꿨다가 다시 현실을 인식하는 단계. 사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기 시작한 게 21년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22년도에 완전히 이제 거래가 빠지면서 가격이 내려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정말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커지고 집값이 당장 떨어지면 집값이 올라갈 걸 기대해서 벌려놓은 사업들에 다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어떤 2차적인 문제들 그로 인해서 여기에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의 위기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올 초에 이제 대출을 풀어주고 또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주고 실질적으로 유동성을 푸는 정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보다 금리가 엄청 많이 올라갔는데 예전과 비슷한 수준의 조건으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예전에 30년 동안 갚던 걸 50년으로 늘려놨으니까 실질적인 부담은 오히려 더 적은 것 같고 이런 판단이 되니까 들어오는 사람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거래량이 좀 늘어난 그런 시기를 거쳤는데 이게 한계 상황에 온 거죠. 잠깐 어떻게 보면 원발의 오줌 누기 식으로 정책을 했는데 상황이 이제 곧 좋아져서 지금 조금 더 빚을 늘려놔도 이걸 우리가 버텨낼 수 있을 거다 이런 판단이 있었으면 이런 정책을 부랴부랴 수정하는 일을 하지 않았을 건데 그렇지 못하다고 다른 기관에서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가계부채가 경기 성장을 저해할 정도로 너무 심각한 상황인데 계속 우리는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도 왜 계속 역행하는 정책을 하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같은 입장이었다. 대출을 다시 규제하는 쪽으로 가니까 거래가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어요. 지금 뭐 2차 하락 얘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 이유가 눈에 띄게 줄어든 거래량 때문이죠. 9월 26일자로 이제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 일반형, 즉 소득과 관계없이 주택이 유무와 상관없이 빌려주는 상품이 이제 없어지고 그리고 또 은행에서 이제 따라했었잖아요. 그 따라했던 상품도 이제 하지 말라고 하니까 없어지고 대출이 안 되는 상황이 됐고 여기에 이제 작년에 밀어놨던 금리 부분이 또 이제 현실적으로 다시 올라가는 이게 다 맞물리다 보니까 쉽게 대출을 내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거래가 사라지게 됐고 거래가 또 일부 됐었는데 가격이 그래서 좀 올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에 매물이 막 쌓이는 거예요. 올 초에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 한 6만 채 정도가 매물로 나와 있었는데 7월에 7만 채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8만 건이 넘어가는 형태. 거래가 이루어지고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면 그 매물이 많이 소진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더 쌓이는 현상이 벌어지고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제 현타가 오는 거죠. 정말 시장이 막 좋아졌던 게 아니구나. 경기도 같은 경우도 한 달 사이에 2만 건 정도가 더 늘어나거든요. 근데 이것도 결국은 과거의 상승기에 그만큼 많은 아파트가 공급이 됐고, 실질적으로 아파트를 공급받으면서 나중에 잔금을 치를 때 뭐 전세로 잔금을 치르든 기존에 갖고 있었던 집을 처분해가지고 새로 이제 분양받은 집에 들어가려고 이런 계획들을 다 많이 가지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근데 처분이 이루어져야 이게 가능한 일인데 그게 이제 시장에서 수월하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양받은 대금을 자기가 직접 치를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자금력이 있거나 또는 은행에서 빌려주는 만큼만 치르고라도 소유권을 넘겨올 수 있으면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입장에 있으신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인 거죠. 전반적으로 거의 22개 시군구에서 전부 다 한 10% 정도 상승을 했고, 사람들이 선호한다는 지역도 10%는 안 되지만 한 7, 8% 정도는 더 매물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의 심리가 이제 불안해지고, 작년에 겪었던 하락폭보다 오히려 더 큰 폭의 하락, 더 빠른 하락을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좀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이 한 건의 거래가 과연 진성 거래냐, 이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하죠. 개인적으로 거래가 된 거니까. 그렇지만 22억을 찍었다는 아파트가 갑자기 14억에 거래됐다고 하니까 지금 이제 잠재적인 매도자들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죠. 매물은 쌓이고 있다고 하고 실제 내가 매물을 내놨는데 보러 오는 사람은 없었단 말이에요. 보러 왔으면 거래가 됐겠죠. 근데 거래가 안 되고 있는데 가격은 떨어졌다는 뉴스가 나오니까 이제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문제는 부채가 워낙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부채가 증가된 게, 급속도로 증가된 게 부동산 과열기와 맞물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의 상승과 더불어서 그만큼 많은 돈을 빌려 썼어요. 그 빌려 쓴 거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큰데 실질적인 부담이 2배 이상으로 늘어난 시대가 됐잖아요. 저금리의 상황에서 고금리로 바뀌었고, 이 고금리가 상당 기간 지속된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도 사실은 견디기가 조금 부담스러운데 앞으로 더 금리가 계속 현 상황을 유지하더라도 이 부담감을 계속 늘려가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반등한 가격에 시세 차익이 있다면 정리하고 어떻게 보면 어려운 시기를 대처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거거든요. 이익을 실현해서 이제 갖고 있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건데 안 팔린다고 하니까 이제 불안한 마음이 들고, 이렇게 되면 이제 경쟁적으로 조금 가격을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일단은 매물이 나와서 자기들이 이제 방매를 했는데도 안 팔리는 상황을 실질적으로 느끼게 되니까 이 가격이 좀 내려오는 상황이 작년에는 벌어졌거든요. 이게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아직 시작에 불과하거든요. 왜냐하면 올랐던 기간이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2~3배 가까이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뭐 20~30% 빠진 거 뭐 이 정도에 거래됐다, 또는 40% 정도 빠진 금액에 거래됐다, 큰일 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도 과거보다는 아직도 큰 폭의 가격 상승이 이루어진 금액대에서 지금 호가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더 체감하지 않을까. 경매 건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서울 아파트 기준에서 7년 만에 최고로 많이 물량이 몰렸다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을 정도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물량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경매라는 거는 어떤 매매로 봤을 때는 강제적인 형태의 매매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당장 자의로 어떤 물건을 처분해가지고 이 빚을 갚게 된다면 경매로 나올 일이 없겠죠. 근데 그 빚을 갚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 물건을 처분해서도 그 빚을 다 갚을 수 없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포기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물건들이 경매로 넘어오게 되는데, 임의 경매 비중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임의 경매라는 거는 은행에서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잖아요. 근데 그 돈을 빌려줬는데 그거에 대해서 꼬박꼬박 이자를 갚으면 경매로 넘어오지 않죠. 근데 그 경매가 넘어오는 거는 3개월 정도 연체를 하면 바로 경매로 붙여지게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내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빚을 갚아왔다가 3개월 정도 지금 상황이 안 좋아져서 이자를 못 내면 바로 이제 자기 건물을 뺏길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형태의 강제적인 회수 조치에 처하게 된 물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 얘기는 지금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빚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영끌뿐 아니라 뭐 다중채무 상태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 많이 이제 나오겠죠. 이제 물건을 뭐 껍데기만 갖고 있는 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1억이 있는데 대출을 통해서 5억 정도 대출을 받아가지고 6억짜리 집을 샀는데 시세가 뭐 5억이 됐겠죠. 그럼 자기 자본은 이미 없어지고 이자
이자를 감당이 안 되고 어차피 갚을 수도 없고 하니까 그럼 이거 처분해서 나한테 빌려준 5억을 회수해 가. 이런 개념인 거죠. 기존에 이제 대출을 해줄 때는 우리가 이제 DSR의 단계적 적용이 21년도부터 됐잖아요. 그 얘기는 그 전에 돈을 빌려 쓴 사람들은 내가 얼마를 벌고 그 돈으로 빚을 갚을 수 있는지 여부를 따지질 않고 이 담보가 얼마니까 얼마까지 빌려주겠다. 이렇게 빌려준 형태거든요. 그러면 이제 3년 단위, 5년 단위, 2년 단위 이렇게 단기적으로 변동금리를 통해서 이제 대출을 활용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시 기산하는 시점이 많이 도래를 했죠. 이제 도래를 하고 있죠. 그러면 과거에 이제 뭐 3%대 빌렸었던 사람이 이번에 다시 대출을 연장을 하려면 5%의 대출을 활용해야 되고 뭐 7%의 대출을 활용해야 되고 또 그 자금을 빌려줄 때는 이제 DSR을 적용받게 되니까 기존에 대출을 해줄 수 있는 한도는 이만큼 나오지만 본인의 소득에 비추어 봤을 때는 그만큼 못 빌려주는 거죠. 그러면 일부를 상환해야 되는 입장이 되고 일부를 상환한다는 거는 기천만 원에서 몇 억을 다시 은행에 갚아줘야 되는 형태인데 그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으면 자금 조달에서 문제가 생기고 이는 이제 강제적인 절차로 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거죠. 보통은 이제 하나만 투자를 한 게 아니라 여러 개 투자를 해서 그 부분들을 다시 이제 메꿔주고 유지해 갈 수도 있겠지만 회수 자체가 어려운 시장인 거죠. 다른 물건을 처분해서 이 빚을 갚아주면 되는데 처분 자체가 시장에서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으니까 어려운 상태니까 그 빚을 못 갚는 거죠. 경매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보면 어떤 실수요자보다는 약간 투자자의 개념으로 많이 들어오신다고 보면 돼요. 그럼 경매 물건들은 기본적으로 최초에 설정되는 가격을 이제 법사가라고 하는데 그 가격은 시세 호가에 거의 준하게 결정이 돼요. 그리고 경매를 진행하는데 진행되는 시간이 있으니까 과거에 이제 평가했던 시점보다 경매에 나오게 되는 시점이 몇 달 뒤로 나오게 됐을 때 과거보다 더 떨어지는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법사가에는 낙찰을 안 받는 거죠. 그러면 한 번 유찰이 되면 20%, 뭐 15%씩 이렇게 감액을 하거든요. 그 기준을 가지고 이제 거기서 가장 높은 금액을 쓴 사람한테 낙찰을 해주는 형태인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시장에서 매력이 있다고 느껴지는 가격까지 내려오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낙찰률이 떨어진다는 건.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낙찰을 받는 사람들도 대부분 자기 자금으로 받는 게 아니라 경락자금 대출이라든가 이런 대출을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들어와서 나중에 이제 시세가 좀 회복됐을 때 이걸 다시 이제 매각해서 차익을 얻는 이런 투자의 형태로 많이 경매에 참여를 하는데 이 부분도 어떤 대출에 대한 규제나 실제 지금 대출이 좀 까다로워졌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참여자들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낙찰률도 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경매에 나와 있는 물건들의 가격이 일반적인 현재의 호가와 비교했을 때 또 높은 수준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고가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더더욱 참여자가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뭐 지금 서울의 뭐 강남권이라든가 이런데 뭐 20억, 30억 하는 아파트들 경매 많이 나오는데 낙찰이 안 되는 이유가 그 자금을 당장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죠. 그 가격이 매력이 있다라고 느끼는 사람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으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좋아질 게 없어요. 그러니까 좋아질 요인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경제가 엄청나게 갑자기 급속도로 발전을 한다거나 소득이 갑자기 막 늘어난다거나 근데 그럴 일이 있나요? 아니면 이 빚을 다 탕감해 주는 거죠. 없었던 것처럼 해주는 거죠. 그런 일이 안 생기잖아요. 그 얘기는 현 상황의 문제가 어떻게 보면 잠깐 유예를 시킨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작년에 가격이 막 좀 일부 조정되려고 하는 거를 경착륙될 걸 막기 위해서 돈을 투입을 했더니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이 과정에서 더 많은 빚이 늘어났고 그 기간만큼 이자가 쌓였거든요. 그러면 이게 더 좋아질 일이 있느냐 생각하면 결국은 좋아질 일이 없고 좋아질 일이 없다라는 건 기존에 이제 괴리됐던 집값이 조정받는 일만 남았다. 조정을 받는다는 거는 이게 유동성을 막 풀어준 시장에서는 자산의 가치가 급속도로 올라가잖아요. 올라갔는데 그게 안 맞다는 거예요. 우리 소득 수준과 비교해 봤을 때 안 맞아. 안 맞아서 이제 이거가 거품이 꺼지는 과정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이 과정이 내년에 벌어지겠죠. 조정 끝에 살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이 내려와야 다시 수요가 살아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지금은 사실 시작밖에 안 됐어요. 되게 금방 잊어버리시는데 이 집값이 오른 게 불과 한 4, 5년? 이 정도 안에 두세 배 오른 거거든요. 지금 뭐 20%, 30% 빠졌다고 막 큰일 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 조정기에 들어온 사람들은 일부예요. 기존부터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손해가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충분한 룸이 있고 이 사람들은 그 어느 정도의 조정폭을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급하게 올라간 만큼 사실은 조정도 빠를 수 있다.
신용대출, 마이너스 대출 뭐 이런 거 썼던 분들이 있는데 2점 몇 프로, 3% 뭐 이렇게 받았었는데 이번에 연장을 하는데 5.5%, 6%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게 2배 올랐잖아요. 완전 느낌이 다른 거죠. 그리고 2, 3%대 금리가 표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이 정도의 금리가 정상적인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착각인 거죠. 사실은 그게 굉장히 초저금리 상태였던 거거든요. 정상적인 금리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고 있는 금리 수준이 주담대 같은 경우는 7% 정도대를 지금 1금융권은 보이고 있는데 이것도 담보가 있고 이 사람의 신용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7%대에 빌려주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 돈만으로 다 되느냐? 아니라 이제 또 추가적인 대출, 영끌 같은 경우는 신용대출도 받고 여러 가지 받았잖아요. 이런 것들은 더 높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 법정 금리가 20%거든요. 그 20%에 가까운 금리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영끌을 한 사람들은. 근데 이 금리에서 더 금리를 올릴 수가 없잖아요. 법정 금리가 있으니까. 그럼 다음 방법은 그 금리에 빌려주면 이익이 안 남는 거예요. 이미 조달 금리가 올라갔고 어떤 은행의 마진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20%가 넘게 받아야지 이익을 얻을 수가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빌려주겠죠. 그래서 제2금융권 대출이 많이 막힌 거예요. 지금 한은에서 금리를 안 올리는 거는 기준금리를 안 올리고 있는 건데 지금 유동성이 축소되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국에서 금리를 기준금리를 5.5%까지 올렸고 그래서 미국의 국채 금리 가장 안전한 자산의 금리도 뭐 5% 뭐 이 정도까지 가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나라는 3.5로 유지를 하고 있는 거야. 미국이 5% 올렸으니까 다른 나라는 우리도 뭐 5%, 7% 올려가지고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가고 있는데 우리는 3.5야.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환율이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돈은 계속 어떻게 보면 평가절하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원화로 투자를 했다가 나중에 달러로 가져가야 되는데 이익을 보더라도 환차손을 보니까 이익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 투자하는 것보다 그만큼 기준금리를 쳐주는 나라로 자금이 이동하겠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달러가 더 없어지면 환율은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환율이 계속 바뀌면 또 수출이나 이런 데 영향을 주니까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갖고 있던 외화 자금을 써서 환율 안정 조치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데도 21년 대비해서 20% 가까이 올랐어요. 환율이 1,100원 하던 게 1,360원 얼마 전에 찍었거든요. 요즘 다시 1,300 초반으로 내려왔지만 1,300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 돈 가치 자체를 인정해주지 않는 거죠. 그러면 금리를 기준금리를 올려야 되는 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못하는 이유가 기준금리를 올리면 이제 다른 금리가 따라서 다 올라간 상황이 되니까 또 정부에서 올리지 말라고 하니까 계속 동결하면서 큰일 났다. 부채가 너무 많아서 우리 진짜 큰일 났다. 이거 부채 줄여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지만 시장 상황을 생각해서 금리를 안 올리겠다. 이걸 지금 1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외부적으로 우리나라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와 상대적인 관계에 있는 입장에서 이런 조치를 계속 안 한다고 했을 때 그럼 과연 아무런 위기가 없이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조금이라도 버티려면 우리 대출 좀 줄이고 이런 거 대출 오히려 더 나가게 하는 거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고금리의 상황이 왜 계속될 수밖에 없느냐. 이미 너무 돈을 많이 푼 거예요. 경기가 안 좋을 때마다 돈을 풀었잖아요. 그 시장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어. 그래서 자산 가격에 거품이 많이 생겼어. 자산 가격에 거품이 생기는 거는 그 자산 시장에 있는 사람들만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이제는 먹고 쓰는 게 올라간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왔잖아요. 이 얘기는 자산은 없어도 살아요. 근데 먹고 쓰는 건 없으면 못 살아요. 바로 생존의 문제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우선 과제인 거죠. 해결을 하려면 금리를 올리는 것밖에 없어요. 이미 내가 막 풀어놓은 돈을 다시 더 높은 금리를 줄 테니까 가져와. 그래서 돈을 흡수하는 조치를 해야 시장에 돈이 좀 줄어들면서 어떤 물가가 안정될 수 있는 길로 가는 건데 안 하고 싶었어. 안 하고 싶었지만 이제 먹고 사는 문제까지 연결이 되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산시장의 기대는 이러다가는 다 망한다. 그러니까 계속 이런 조치를 못 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면서 연말이면 이제 금리를 안 올릴 거야. 미국의 경제도 침체가 될 거기 때문에 안 올릴 거야.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돈 이렇게 풀어서 지금 다 죽겠다고 난리 치니까 다시 돈을 찍어내면서 다시 풀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고 싶어도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모습이 보여야 그걸 할 수 있는데 잡히는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요인들이 막 생기고 있어. 전쟁이 막 여기저기서 터지는 거예요. 전쟁이 터지면 그냥 쉽게 오가던 물가에서 쉽게 서로 교역을 했으니까 그만큼 돈을 많이 안 줘도 됐었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도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기상이변. 기존에 많이 생산돼서 예전에는 원하는 만큼 찍어낼 수 있는 그것도 다른 나라에서 찍어낸 거 쉽게 사갖고 쓸 수 있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았었어.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체감하는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그럼 또 돈을 풀 수 있을까?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이걸 먼저 잡겠다라고 천명을 한 거예요, 미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고금리 상황이 이제 계속 갈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여기서 더 올릴 거냐 말 거냐 이 문제를 이제 갖고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수준 자체도 제약적이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 올렸는데도 막 다 죽겠다고 난리치니까 이 올린 거를 계속 유지만 해도 조금 줄어들 거야, 이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은 안 올리고 좀 더 지켜보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당장은 안 올리겠지만 이 상황을 쉽게 풀 수는 없는 거죠. 그럼 고금리가 상당 기간 지속된다는 거고, 우리도 지금 잠깐 어떻게 보면 한미 기준금리 역전이 잠시 그치고 또 우리나라 경제가 상반기엔 안 좋았지만 하반기에 굉장히 좋아질 거기 때문에 요것만 지나가면 금방 좋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냥 한시적으로 돈을 푸는 조치를 했지만 그게 아닌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고물가의 상황도 지금 안정되지 않고 금리도 그에 따라서 쉽게 내려오지 않는 상황이 되는데, 그러면 이런 시대에서 가장 힘든 사람은 누굴까? 빚을 많이 진 사람이 가장 힘든 거죠. 빚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걸 내가 예전에는 남의 돈을 거저 쓰다시피 쓰던 돈이었는데 그 돈에 대한 대가를 더 많이 줘야 되는 시기가 된 거예요. 근데 내가 버는 소득은 한정되어 있어. 소득이 막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기가 침체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고용의 조정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잖아요. 경기가 안 좋으면 당연히 기업에서 고용을 줄이게 되고, 고용을 줄인다는 거는 지금 현금 흐름을 가져다 주는 게 어느 순간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빚은 줄어들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빚을 해결하지 않는 상태면 결국 내가 쓰는 걸 줄여야 되는 거고, 내가 쓰는 걸 줄인다는 거는 우리나라 국내에서 쓰는 내수 경기의 활성화가 아니라 위축을 가져오는 일이잖아요. 더 악순환이 되는 구조로 가는 거죠. 제가 예전부터 제 영상을 통해서 얘기했던 거는 이제 각자 도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최대한 빚을 안 지고 있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럼 빚을 이미 지고 있는 사람은 어떡하나? 그 부분은 자기의 빚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 거죠. 개인적인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 자산을 끌고 갈 수 있는 룸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걸 정리하면서 빚을 없애는 형태로 가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계속 집도 뺏기고 빚은 아예 탕감되지 않잖아요. 더 힘들게 가니까 또 그런 선택들을 하고 좀 미래를 대비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주택자가 꼭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은 이 내 집 마련에 대한 니즈가 언제 있었나를 되짚어보면 우리나라가 거의 이제 집값 상승이 없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누구도 집을 안 사는, 전세만 사는 거죠. 내가 이거 나중에 어떻게 처분해서 갈 수 있는 상황도 안 되는데 나는 못 산다, 깔고 앉고 이렇게 살 수 없다, 그래서 전세가가 올라가고 뭐 이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어떤 큰 이익을 준다라는 기대가 없으면 집을 사는 시기를 이렇게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필요에 의해서 사는 거죠. 그런 시기가 올 거고, 그런 시기가 안 오더라도 내가 집을 샀을 때 이게 내 삶 자체에 부담이 안 되는 정도, 또는 감당할 수 있는 정도에서 집을 사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문제는 레버리지를 너무 크게 활용했다는 거, 그리고 그 레버리지 절대 금액이 올라간 가격 대비해서 벌어지다 보니까 너무 크다, 소득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빚을 지고 누군가 이 집을 그거보다 높은 가격에 사주면 다 해결이 될 거다라는 믿음으로 지금 사고 있는 시장이어서 문제인 거지, 내가 이거를 나중에 앞으로 20년 30년 더 일해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이거를 가지고 나중에 처분하지 않더라도 나는 이 집이 꼭 필요하다, 이런 판단이라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사는 거는 전 반대하지 않습니다. 서울에 여기 인근에 아파트가 10억인데 5억에 준다네? 그러면 이제 혹한 거죠. 이 사람이 왜 여기 와서 거기 사는 사람들한테 동의서 받고 뭐 이걸 하겠어요? 공간을 원해서 하겠죠. 결국은 사람들이 잘 알고 많이 알아야 사기나 이런 것들이 없어질 건데, 사람들은 그거보다 무조건 오른다 뭐 이것만 생각하니까 부동산이라는 자산은 우리가 모을 수 있는 돈의 대부분, 절대 금액을 투자하는 상품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너무 쉽게 결정하시는 것 같아서. 지역주택조합, 서울의 유수의 지역에 아파트를 짓겠다, 여기에 이제 조합원을 모집을 해가지고 조합에 필요한 자금들 또 부담금 명목으로 이제 돈을 받았는데 그 돈을 이제 횡령한 사건, 이게 억수동 지역주택조합 사기 사건인데, 사실은 아주 굉장히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너무 똑같은 거예요. 일반 분양 모델하우스랑 똑같이 해놓고 여기 그 대신 조합원이 되면 일반 분양은 다 만들어 놓고 파는 거고, 이거는 처음에 사업부터 참여를 하는
거니까 1차에 참여를 하면 가장 먼저 이 사업의 주주가 되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너는 더 싸게 받을 수 있고 2차에 들어오면 더 올라가고 3차에 들어오면 더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들어온 사람이 엄청 많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만 들어오면 이제 요건이 갖춰져서 우리는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 이제 자리가 하나밖에 안 남았다. 여기 마감하면 1차는 끝나고 이제 2차 모집할 거다. 이렇게 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감과 싸게 살 수 있다라는 어떤 마음? 이걸 자극을 하는 거죠. 지금도 로또 분양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분양을 받은 대금을 치를 입장은 안 되면서 분양 받으면 시세보다 훨씬 싸게 분양 받는 거고 나중에 엄청 피해를 받고 팔 수 있다. 그러니까 분양받아라. 이렇게 분양을 한 거잖아요. 그처럼 엄청난 시세 차익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도 10억 한다는 집을 나는 5억에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죠. 배상이 어렵죠. 민간 사업이잖아요. 개인이 어떤 부지 개발 사업에 참여한 거예요. 본인의 의지로.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구제받기가 많이 어려운 게 내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듣고 나는 이제 조합원으로 참여하겠다고 해서 가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는 진행을 해봐야 하는 거잖아요. 비용도 마찬가지고 다 추정이니까. 근데 실제로 뭐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원래 매입 비용을 뭐 100억 정도 예상하고 모집을 했는데 땅 사는데 300억이 들었어. 그럼 이 사업에 참여한 사람이 그걸 부담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내용은 사실은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이어야 하는 거고 그 비용 부담에 대해서도 사업의 이익도 내가 가져가지만 손실도 내가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면밀하게 법적으로 따져서 사기다라고 하기에는 그 과정에서 뭐 기망의 행위가 있었다든가 뭐 아니면은 철회를 하려고 했는데 그걸 못하게 막았다든가 뭐 어떤 그런 구체적인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구제받기가 어려운 거죠. 이게 지역주택조합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부동산 하락기에 또 굉장히 또 호황을 타고 많은 분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종의 하나의 사업 방식이거든요.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게 다들 아시겠지만 무주택자 또는 이제 국민평형 이하의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다가 모여서 집을 짓는 거예요. 돈을 모아서. 재건축이나 뭐 재개발 이런 거는 기존에 이제 소유자들이 집을 그 땅에다가 집을 짓는 거고 이거는 이제 자금을 모아가지고 부지를 확보해서 거기다 이제 아파트를 짓는 사업. 그러면 이제 내가 사업의 참여자가 되니까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는 형태 이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법에 규정되어 있는 방식이거든요. 주택조합 사업이라는 게 취지는 좋죠. 내가 이제 서울에 살아. 무주택자야. 근데 서울에 집을 마련하고 싶은데 혼자는 집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 사람이 이제 모여가지고 그런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업을 한번 벌여서 그 사업의 대가로 좀 더 싸게 저렴한 원가에 집을 공급받는 형태 이런 방식의 개발 방식을 허용해 놓은 게 이제 지역주택조합 사업인데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된 경우가 한 2%밖에 안 될걸요. 땅이 없어. 땅을 일단 매입을 해야지 뭐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땅을 매입을 해야 되고 그 매입한 거에 사업 계획을 세워가지고 새로 시공사를 선정해가지고 공사를 하게 해서 그걸 이제 아파트로 이제 분양받는 형태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땅이 없어요. 사야 돼. 근데 이 사는 거를 돈을 다 대금을 지급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조합원을 처음 모을 때 어떻게 하냐 하면 어떤 이제 지역을 섹터를 하나 여기다 해야겠다 잡아. 그리고서 이제 거기에 돌아다니면서 동의서를 받아요. 얼마에 파시겠냐. 매도 의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사업이 진행되면 또 조합원도 시켜줄게. 아니면 팔아 우리한테. 그럼 얼마에 팔겠다. 그럼 그런 지역은 대부분 그런 어떤 개발의 이슈가 별로 없었던 지역이겠죠. 예전에 그냥 구시가지 같은데 뭐 이런 데에 이제 기존의 땅값보다 비싸게 사주겠다고 해야 사람들이 이제 동의를 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사용권을 확보를 해서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꾼이야. 이 부동산을 잘 알아. 그래서 뭐 나는 나의 신용이라든가 나의 뭐 이런 거는 아무도 모르죠. 모르지만 내가 이제 그 동의서를 다 받아요. 받아서 이제 딱 조합 설립을 해. 그럼 이제 조합원을 모을 수가 있어요. 조합원을 모으는데 조합원들한테는 그러면 이제 내가 이 지역을 선정했다. 여기에 이렇게 아파트를 지을 거야. 그러면 여기에 네가 참여를 하면 너는 평당 얼마에 내가 분양해 줄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서울에 여기 인근에 뭐 아파트가 10억인데 5억에 준다네. 그런데 지금 당장 가입하는데 뭐 3천만 원, 5천만 원 이 정도만 내면 된대. 그러면 이제 혹한 거죠. 가입을 해요. 그럼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계속 사업비가 들 거 아니에요. 뭐 설계도 떠야 되고 지구단위 계획도 수립하고 뭐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제 조합원들한테 모여놓고 설명을 하겠죠. 이거 해서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얼마씩 더 내라. 그래서 1차로 또 내고 2차로 또 내고 계속 돈을 넣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떤 사기의 소지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이제 꾼이야. 내가 꾼인데 어떤 부지가 이렇게 있는데 한 80%를 샀어요. 나머지 이제 15% 정도 더 사야지
사업 시행인가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나머지 땅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알박기처럼 이 땅을 요것만 확보하면 되는데 여기 딴 데는 뭐 평당 1,000만 원이었는데 평당 1억을 줘야 판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전체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얘를 사야 되니까 얘는 어쩔 수 없이 1억을 주고 사겠죠. 근데 이거를 내가 미리 사놓은 거야. 아니면 내가 아는 사람한테 당신 여기 사놔? 500만 원 할 때 사놓는 거죠. 그리고서는 다른 거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만 안 판대. 무조건 사야 되는데 여기는 1억에 판대. 어떡할까요, 조합원 여러분? 그러면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죠. 또 사업이 당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몇 년을 끌면서 계속 사업을 하면서 사업 월급 받아가고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갔다고 하고 뭐 업무 추진하는데 인허가 받는데 뭐 하는데 돈이 필요했다 뭐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비를 막 늘려. 근데 안 돼. 그거 안 되면 꽝인 거죠. 그럼 자기 자본 날리는 거죠. 이게 그만큼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주체가 과연 도덕적인가? 이 사람이 왜 여기 와서 거기 사는 사람들한테 동의서 받고 뭐 이걸 하겠어요? 뭔가를 원해서 하겠죠. 그런 사람한테 내가 이 사업을 믿고 맡기는 거예요.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사업으로 갈 수 있을 개연성이 얼마나 높을까? 생각해보면 어렵죠. 근데 이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나는 무주택을 계속 유지해야 돼요. 분양받으려면.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도 있거든요. 과연 이게 옳은 선택일까? 사실 주변에 조금 부동산을 아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이거 다 얘기해 줄 거거든요. 근데 가서 거기서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정직한 사업자가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홍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지역주택 사업을 제가 싸다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런 기대가 낮아야지 된다. 또 문제가 이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막 조합이 여러 개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사업을 계획을 해가지고 조합원 모집을 했는데 일부 뭐 겹쳐가지고 또 여기를 하겠다 해서 조합이 여러 개야. 그럼 사업이 안 나잖아요. 인가가. 양쪽이 그렇게 겹쳐서 날 수가 없잖아. 뭐 이런 분쟁이 생길 수도 있고 온갖 케이스가 생길 수 있거든요.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거를 사람들은 이제 보통은 이제 이런 사업들 하는 분들이 되게 이제 사무실을 그럴듯하게 모델하우스처럼 해놓고 막 분양 홍보하시는 분들 배치해놓고 이렇게 모형 같은 거 해놓고 막 하잖아요. 주소는 또 뭐 여기도 옥수동 뭐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혹할 수밖에 없죠. 그게 이제 사용승낙만 받는 거죠. 여기가 사업이 되면 팔겠다. 동의서를 내는 거죠. 그건 써줄 수 있죠. 샀다고 거짓말을 친다기보다 확보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어차피 이 사람들이 팔 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파는 전제는 사업이 이제 진행된다. 동의가 돼서 뭐 인가 신청을 한다. 되면 내가 얼마에 팔겠다. 이런 동의서거든요. 그러면서 계약금 쪽으로 뭐 얼마씩 준단 말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걸어놓고 이 사람들은 어차피 아니면 사업이 안 되면 그냥 원래대로 그냥 사는 거니까 특별한 이슈가 없으니까 뭐 당장 돈 준다고 하니까 동의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확보해가지고 조합원 모집할 때는 우리는 지금 사업 진행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사업 될 거고 이 사람도 그러니까 당연히 다 넘겨올 거고 그 얘기는 어떤 토지를 확보한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전세 사기도 마찬가지고 요즘 되게 많이 이슈가 됐잖아요. 이것도 되게 사회 초년생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많이 당했는데 예를 들면 전세 보증을 받으면 전세금을 다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전세가가 좀 비싸도 신축에 많이 이렇게 들어가고 했었잖아요. 근데 뭐 신축에 들어가면 신탁사에 신탁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신탁을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이제 신용이 좀 안 좋은 경우에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신탁을 통해서 하는 게 조금 더 금리를 낮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거나 많이 받을 수 있거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신탁을 활용하는데 근데 이 신탁은 또 어떤 설정이 안 되고 이 사람의 어떤 채무 관계나 이런 게 밝혀지지 않잖아요. 등기부 띄워보면 깨끗하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신탁자와 수탁자의 관계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내가 전세금을 내주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신탁을 해지하면서 이제 소유권을 넘기고 전세를 껴서 이렇게 매매를 하는 건데 그럼 이 넘겨받는 사람은 실제로 뭐 매매가가 1억인데 전세를 뭐 1억 1,000을 주고 명의를 넘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집을 날려도 이 사람은 별로 손해가 없는 거죠. 보증을 해준다고 했는데 보증도 80%만 보증이 되고 나머지 자기 돈을 날리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의심이나 경계를 할 필요가 있는데 보통 이제 중개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보지를 안 하죠. 그리고 중개상에 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뭐 1억 해준다. 이러니까 내 돈 다 돌려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막상 정말 이제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는 구제받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개연성이 충분히 있고 그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하니까 그냥 믿고 갔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젊은 친구들 원룸 같은 거 구할 때도 집이 다 똑같이 생겼거든요. 생긴 건 다 똑같아요. 예를 들면. 근데 이게 뭐 오피스텔인지 뭐 도시형 생활주택인지 아니면은 주택이 아닌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잖아요. 이게 그리고 구분 건물인지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아니면 이게 실제로 건물이 적법한 건물인지 아닌지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을 안 하고 그냥 생긴 것만 깨끗하고 괜찮으면 그냥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구제받기가 어려운. 그래서 제가 사실은 유튜브 처음 할 때 제일 하고 싶었던 게 부동산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기본적인 거, 뭐 등기부 보는 거, 뭐 건축물 대장 확인하는 거, 뭐 이런 것들 해보고 싶었거든요, 영상으로. 뭐 경매 걸려 있는데 경매 절대 안 들어간다고 막 이런 얘기하면서 걱정하지 말고 들어오라고 이랬는데 경매 들어가고 이런 일들 생기죠. 선순위 뭐 이런 것들, 뭐 그리고 다가구 같은 경우에 호수 표기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니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들이 나중에 법적인 상황이 됐을 때는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생겨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잘 알고 많이 알아야 이런 부분들에서도 좀 사기나 이런 것들이 없어질 건데, 사람들은 그거보다 무조건 오른다 뭐 이것만 생각하니까 기본적으로는 부동산이라는 물건 자체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게 결국은 공부를 확인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 어떻게 이게 등록이 되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본인 스스로가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어떤 컨디션만 생각하고 뭐 이러잖아요. 권리관계 같은 것도 사실은 등기에 기재되어 있는 부분들, 그리고 또 기재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체크가 필요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경매 같은 경우도 뭐 아무것도 없어서 낙찰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관리비가 막 몇 천만 원 밀려 있고 막 이런 것들 생기잖아요. 생각지도 않은 비용들이 막 생겨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더 꼼꼼히 살펴보면 다 막을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들 공부하고 많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부동산이라는 자산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을 수 있는 돈의 대부분 절대 금액을 투자하는 상품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너무 쉽게 결정하시는 것 같아서 그게 가장 안타깝고, 주식 같은 경우는 뭐 몇 천만 원 날리고 회생할 수 있겠지만 아파트나 부동산은 억 단위로 넘어가다 보니까 더 큰 희생이나 더 큰 고통이 수반될 수 있는 상품임에도 어떤 판단은 너무 쉽게 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신중히, 그리고 또 너무 어떤 잘 아는 사람들의 말만 듣고 그 판단을 모두 맡길 게 아니라 본인이 좀 알고 투자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영원한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부동산은 실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꾸준히 이제 상승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도 맞고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인정하긴 하는데, 최근 몇 년간의 상황이 어떻게 보면 시장 자체를 굉장히 제가 알던 시장과 너무 다르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제일 쉽게 알 수 있는 게 이제 아파트니까 아파트에 대한 시장이 이렇게 과열되고 막 이랬었는데, 저는 이제 부동산 업을 계속 오랫동안 해온 사람으로서 이거 말고도 정말 다양한 상품들이 있고 정말 매력적인 대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시야를 넓히고 좀 더 공부하고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IT 산업과 반도체를 전체적으로 함께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IT 산업을 이루는 근간이고 핵심이 되기 때문에. 최근 서울에서는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죠. 대형 평수 아파트 하나, 소형 하나, 한가 하나 바꿔도 돈이 남아. 이것만 아셔도 부동산의 가격 전망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다.